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암호화폐 날씨는 구름이 끼어 있네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오늘은 비트코인의 두 가지 탄생 철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약 4일간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이 CPEC이라는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CPEC은 매년 열리는 미국 보수주의 정치 행동회의로 미국 대통령, 영국 총리가 참석할 정도로 큰 규모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사 첫 번째 날에 마이클 셀러, 마이크로스트래지의 CEO가 사회자와 함께 비트코인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고 제가 이것을 더 쉽게 풀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사가 보수주의 정치 회의라 조금 민감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비트코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마이클 세일러가 누군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이 누군지 설명하기보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사회자가 마이클 세일러를 소개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상으로 보시면 마이클 세일러가 누군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죠. We are witnessing a once in a generation transformation in how people store and transfer wealth and value. And today, I have the privilege of introducing a man who didn't just predict the future of money, he's helping build it. In 2020, as governments printed trillions of dollars, where it weakened our US dollar, one CEO made history. Michael Saylor became the first major CEO of a US publicly traded company to transfer his entire balance sheet from cash into Bitcoin. Historic. That's incredible. That's risk. He is the largest single corporate holder of Bitcoin in the world, owning 478,740 Bitcoin. Now worth 48 billion. Michael just didn't talk about Bitcoin. He bet on it. He built on it. And he led the way for corporations, investors, and people like me and you to invest and remain sovereign. He remain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voices in financial and technological history, proving that Bitcoin isn't just an investment, it's a revolution that America has to dominate. Please join me in welcoming one of the most fearless and financial minds in our future, a champion of digital freedom and a trailblazer, Michael Saylor.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마이클 세일러는 미국의 기업가, 기술 혁신가, 특히 비트코인 투자자로 비트코인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강력하게 신뢰하는 기업가이자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전도사로 잘 알려져 있죠. 소개를 마치자마자 이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의 두 가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무결성입니다. 영어로는 인티그리티라고 하죠.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Satoshi created this network that's based on two principles. One principle is integrity. The integrity, we all know, is there'll never be more than 21 million Bitcoin. And that's enforced by millions and millions of computers and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everywhere in the world that believe it's not okay to lie, cheat, or steal. It's not okay to distort the truth. There is a truth. There is a universal common ledger that no one can tamper with, no one can corrupt. Bitcoin to you, I lose it, you have it. I can't create more. I can't lie about it. Not a nation state. Not a company, not a politician. And that idea of a censorship-resistant, unstoppable version of the truth was a first in human history. It was a first. 무결성이라는 사전적인 용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무결성이라는 것은 이 컴퓨터 공학적으로 사용이 되면은 이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이야기하고요.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비인간된 접속자가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장부에 10,000원이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장부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A 장부가 다시 12,000원으로 바뀌었어요. 컴퓨터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A 장부를 또 공유를 하는 과정에서 A 장부가 14,000원으로 바뀌었다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는 무결성이 보장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결성을 침해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존 인터넷, 즉 웹 입전형의 무결성 부족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인터넷은 정보를 자유롭게 복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조작한다든지 복제한다든지 이러한 신뢰성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 2.0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파일의 복제 가능성인데요. 이로 인해서 희소성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죠. 인터넷에서는 모든 이미지나 문서, 영상 이런 데이터 파일들이 컨트롤 C와 컨트롤 V로 쉽게 복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매우 편한 점도 있지만 원본과 복제본의 차이가 없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특히 오늘 설명드릴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뢰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데 더블 스펜딩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더블 스펜딩이라는 것은 A 시스템에서는 내가 지불을 했는데 B 시스템에서는 내가 지불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온라인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앙에 서버를 두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이러한 거래들을 직접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개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중앙기관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허위 거래를 승인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있죠. 세 번째는 인터넷에서 정보의 검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가짜 뉴스와 조작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나 온라인 정보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본의 여부를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서버나 커뮤니티가 데이터를 통제할 경우 정부나 기업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이 금융 무결성이 침해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2001년에 앨런 회계 부정 사건이 있죠. 2001년도에 이 스캔들이 엄청나게 컸었는데요. 살펴보면 앨런이라는 사람이 이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 회계를 작성했다는 것인데요. 이 투자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앨런에 투자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파산을 했어요. 물론 내부 감사가 있었지만 기업이나 회계법인이 같이 합작해서 데이터를 조작을 했죠. 결국 같이 짬짬이 했던 이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도 결국 해체가 됐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모기지 대출 사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은행들이 부실 주택담보대출,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고 속이고 금융기관들은 이를 복잡한 금융상품 CDO로 묶어가지고 판매를 했죠. 실제로는 원장이 많이 조작됐었고 알고 보면 이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시행을 했었죠. 결국 이 사건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붕괴했고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겠죠. 과연 비트코인은 무결성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이것을 기술적으로 설명을 좀 해봐야겠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결국 비트코인의 무결성을 보장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이 있어서 블록 내에 거래 기록이 하나씩 쌓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블록에 데이터가 모두 쌓이게 되면은 두 번째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블록의 첫 번째에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블록의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변조가 되거나 위조가 된다면은 이 해시 값이 맞지가 않아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의 생성이 되지가 않게 되는 거죠. 블록이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위조가 된다면 이 전체 시스템이 다 무효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 거래 기록이 잔뜩 쌓이고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서 이전 블록에 있는 전체 해시 값을 여기다 만들어주고요. 결국 이 해시 값이 계속 이 앞에 있었던 모든 블록의 거래 내역을 검증을 하는 거죠. 또 여기에 거래 내역이 쌓여서 여기 해시 값이 만들어지고 이 블록을 참조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블록이 쌓여서 마지막에 있는 이 블록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블록의 해시 값을 여기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블록 중에 단 하나라도 데이터의 한 글자라도 변조가 된다면은 이 해시 값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의 노드에서 무결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모든 블록이 쌓여서 하나의 노드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러한 노드들이 하나만 있냐? 그렇지가 않죠. 전 세계에 분산되어서 장부를 이루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을 분산 장부라고도 이야기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블록의 모임에 하나의 노드가 있고 이 노드가
전 세계로 분산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노드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계속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드라도 무결성이 깨지면은 그 노드는 전체 네트워크에 의해서 버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51% 공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전체 노드의 50%가 정직한 노드라면 이 전체 블록체인은 무결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전체 노드의 51% 이상을 공격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노드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즉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비트코인의 채굴 원리가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무결성을 보장하는 원리를 낳는 거죠. 보시면 전 세계의 모든 복사본이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무결성이 보장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블록체인은 변하지 않는 원장을 가지고 있고 거래 조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2100만 개를 한 노드가 2200만 개로 수정을 해도 모든 노드가 이것을 2100만 개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신을 하다가 얘가 데이터가 안 맞으면 이 노드는 중간에 네트워크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내역이 검증이 가능하죠. 블록체인이 쌓이면서 모든 거래 내역이 쌓이고 이것을 누구나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보장을 하고요. 그리고 누구도 이 거래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해시값이 변하기 때문에 그 노드는 네트워크에서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무결성이라는 것은 결국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작 불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신가요? 무결성에 대한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제 비트코인의 두 번째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철학인 무결성보다는 조금 더 철학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주권, 서버레인티인데요. 이것 또한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결성 부분보다 조금 더 긴데 끝까지 들어보시고 설명까지 들으시면 더 흥미로울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And then the second idea is sovereignty. It's like, well, if there is a truth, can you own it? Right? So with Bitcoin, the idea is you can own a Bitcoin and you don't have to trust a bank with it. You don't have to trust the city with it. You don't have to leave it in the custody of a big company. You can take self-custody. So we oftentimes say, what do you own? The only thing you own are your memories. Everything else in this world that you own at the pleasure of someone more powerful than you, and they can take it away from you via force. What they can't take away from you is your experience and what's in your head. And the brilliance of Satoshi was, what if we could put all of the money in the world into the heads of the people? What if what you knew was the password to unlock all of your wealth or protect it, and nobody else could take it away from you? And that's a profound shift, because what Satoshi did was gave us a network where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can own and control their economic energy in a censorship-resistant, unstoppable fashion. Like, what freedom do you have if you have all of your money in a bank that can freeze it? What freedom do you have if you have your money embedded in a currency where someone can print 4x more of it without your approval and debase it to zero? What freedom do you have if you own real estate in a city where the mayor can put rent control on it or expropriate it, or the governor can tax it away from your family? What freedom do you have if all your wealth is in a business where the government can tell you you can't operate, shut down your pipeline, tax your employees, tax your income, regulate your product? And the answer is, you only have conditional freedom until the government changes and they just take away that freedom. And then when they take away your wealth, when they take away your economic power, they're going to starve you to death, and then you've got nothing. So Bitcoin represents putting your economic wealth in cyberspace. It's beyond the reach of the mayor, beyond the reach of the governor, beyond the reach of any nation state, beyond the reach of any other company that would do you harm. It is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human race that you can bind economic energy tightly to an individual, to a family, to your company,
and you don't have to ask permission to have economic wealth, to have money, and you don't have to live in fear that someone gets up on a morning and just takes it all away from you. I want a family. I want a company. I want freedom. Well, how are you going to pay for it? And if you live in a country like Venezuela and the currency goes to zero, you're going to be begging for food next week. Wouldn't it be great if I could take the wealth of my family and put it into a network that no one can loot, no one can corrupt, and at the end of the day, I don't want to gamble my future. I don't want to take my life savings and gamble in the stock market. I don't want to take my life savings and gamble that the mayor of the city won't just take my property away from me. I actually just want to own the wealth. I want to own my money. And Bitcoin is a way for you to convert your capital into digital capital that will last 1,000 years. Your country will be, your company, your country, or your family will be wealthy for generations to follow. You don't have to live in fear. And when you don't have to live in fear, when you have economic independence, you can actually stretch your time horizon out and you can build an institution, you can build your family, you can build a life. 영상이 좀 길었는데 어떠신가요? 좀 공감이 오시나요? 많이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좀 우리는 많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것들 대부분은 사실 실제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 돈이 있는데요. 현금이나 은행 예금, 주식 많이들 갖고 계신데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 돈을 생각해 볼게요. 언제든지 은행이 우리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찍어내고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폐를 찍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중앙은행과 정부의 무자비한 돈을 찍어내는 살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돈은 물론 은행 이자가 있지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큰 속도로 우리의 구매력은 자동으로 줄어들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쟁, 내전, 자연재해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의 돈은 안전할까요? 바로 정부가 금융 제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우리 돈이기에 앞서서 국가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자산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좌가 바로 동결되거나 몰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 안에 있는 암호화폐는 우리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이 부동산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집을 물론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것도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세를 안 내면 정부가 압류를 할 수가 있죠.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사실은 희박하지만 안 일어난다고도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이 전쟁이나 내전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우리 부동산은 국가 소유로 몰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이 중국의 공산주의나 일부 여러 나라들은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죠. 모두 국가 소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와 회사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정부 규제로 사업이 금지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특히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특정 기업이 제재가 가해지거나 강제로 폐쇄되는 일도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유와 권리.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지금 검열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는 사실상 정치권에서 장악을 했죠. 장악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한다면은 특정 사람의 카카오나 네이버를 검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서 이런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재산이 몰수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죠. 마이클 세일러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결국에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억, 즉 비밀번호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밀번호라는 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키 암호화 기술이라는 특별한 암호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의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공개키 시스템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인증서나 전자상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인 이야기가 줄을 이루기 때문에 깊게 설명은 드리진 않을 거고, 공개키와 개인키 두 가지를 사용한다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 이 공개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내 비트코인의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말 그대로 공개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개인키가 있는데, 이 공개키와 개인키는 하나의 페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성될 때 같이 생성이 돼서 이 공개키와 개인키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키라는 것은 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해요. 은행의 비밀번호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라이빗 키, 즉 개인 키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내 비트코인은 오직 내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머리를 뜯어서 개인 키를 가져가기 전까지는요. 즉 소유라는 개념이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소유가 아니라 암호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셀러는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몇 가지 질문을 하죠. 내가 내 자산을 100% 통제할 수 있는가? 이 비트코인이나 여러 암호화폐들은 중앙기관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자기 통제가 가능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는 언제든지 중앙기관이 통제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지갑, 암호화폐 개인 지갑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원할 때 어디서든 이동할 수 있는가? 이 검열 정황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떠한 정부도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보내려고 할 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 키에 접근하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전 세계 누구에게도 나의 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거나 전쟁,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도요.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계좌가 동결돼서 돈을 보낼 수가 없었는데, 실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가지고 재산을 다 송금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정보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가? 어떤 국가도 빼앗을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비밀번호만 갖고 있으면은 이 자산은 내 소유라는 게 암호학적 그리고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이런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드들이 여러 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합세해서 여러 개 노드를 금지할 수는 있겠죠. 지금 중국에서도 책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드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어떠한 정부도 암호화폐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제 사례로 드러나고 있죠. 마이클 셀러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주권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프라이빗 키, 즉 비밀번호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비트코인은 100%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정부기관이 절대 빼앗을 수가 없죠. 내 머릿속을 깨서 비밀번호를 꺼내지 않는 이상. 사실 이 비밀번호라는 게 외울 수 있는 비밀번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에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이런 비밀번호만 있으면 나는 전 세계 어디든지 내 자산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역사적으로 최초의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떠신가요?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의 두 가지 탄생 철학, 무결성과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떻게 공감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현재 나와 있는 암호화폐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러한 철학을 유지해서 설계된 암호화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저와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이러한 철학을 승계한 암호화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탐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긴 영상을 봐주셨는데 어떻게 흥미로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마무리 잘들 하시고 남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